산은 언제나 고요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피어올랐고 저녁이 되면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였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이 산골 마을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23살 서연아는 낡은 한옥 마루에 앉아 차를 끓이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하얀 김이 찬 공기를 만나 흩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연아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마을 이장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서 있었다. 할머니. 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혼자 있니? 아가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연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도 23이면 시집갈 나이인데 이 산속에서 평생 혼자 살 셈이냐? 괜찮아요.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연아는 웃었다. 익숙한 대답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엄마가 너를 여기 두고 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너는 그때 겨우 2살이었지. 그 여자 어떻게 된 건지. 엄마. 연아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다. 기억도 없었다. 2살에 버려진 아이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이 키워주었다. 밥을 나눠주고 옷을 물려주고 글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자랐다. 하지만 연아는 알았다. 자신이 이 마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 아이들이 연아를 버려진 아이라고 부를 때, 어른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연아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편했다. 산과 나무와 바람이 연아의 친구였다. 할머니,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할머니가 마루에 올라앉았다. 연아는 찻잔에 차를 따라 건넸다. 연아야, 사실은 말이다. 할머니가 찻잔을 들며 입을 열었다. 마을에 사람이 왔더구나. 너를 찾는다고. 연아의 손이 멈췄다. 저를요? 그래. 서울에서 왔다던데. 차림새가 보통이 아니더라. 큰 차를 타고 왔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울. 그곳은 연아에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다. 이 산골 마을과는 너무 먼 곳. 누구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다만 할머니가 연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구나. 숨이 막혔다. 엄마.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 어디 계세요? 그 사람. 마을 입구 정자에 있다. 오늘 오후에 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 연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연아는 20년 동안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원망한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뜻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엄마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봐라. 만나는 것도 만나지 않는 것도 내 선택이다. 할머니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가볼게.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내려갔다. 연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연아는 주전자를 다시 불에 올렸다. 차를 끓이고 마시고 또 끓이고.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후 3시. 연아는 결심했다. 한복 치마를 여미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가는 눈썹, 작은 입술.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알 수 없었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마을 입구까지는 걸어서 20분.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새가 지저귀고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연화의 심장은 평소와 달랐다. 마을 입구가 보였다. 정자 아래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정자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연화가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씨입니까? 목소리가 차가웠다. 사무적이었다. 네. 앉으시죠. 연하는 정자에 올라 남자 맞은편에 앉았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한의 변호사 김재욱입니다. 태상그룹 회장 부인이신 최서윤 여사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태상그룹. 연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최서윤 이제 엄마인가요? 네. 남자는 서류를 연하 앞에 놓았다. 여사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보시죠. 연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줄부터 손이 떨렸다. 연하야, 미안해. 엄마의 글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구나. 변명하지 않을게. 나는 나쁜 엄마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를 찾아야 했어. 내가 죽기 전에. 연하야, 엄마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어. 태상그룹 회장 박태준의 아내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 집은 감옥이야. 그는 나를 때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와서는 이유 없이 나를 때려. 내가 도망치려 하면 협박해.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내가 사생아라는 걸 온 나라에 퍼뜨리겠다고. 그래서 참았어. 20년을.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한계야.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연하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구나. 서울로 와줄래? 엄마가 있는 곳으로.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연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여사님께서는 서연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교통편과 숙소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20년. 엄마는 20년 동안 지옥에 살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연하는 산골에서 혼자 버려진 아이로 살았던 20년은 무엇이었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일어났다.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연하는 정자에 혼자 남았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산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연하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 지옥, 학대, 그리고 만남. 연하는 명함을 손에 쥐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전화를 걸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사흘 후 연하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할머니가 쥐어준 부적.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연하야. 할머니가 연하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산은 언제나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산이 멀어졌다. 안개 낀 산봉우리, 구불구불한 산길, 낡은 한옥들. 20년을 살았던 곳이 점점 작아졌다.
연하는 창에 이마를 기댔다.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편지에서 읽은 문장들이 떠올랐다. 지옥, 학대, 감옥. 그 단어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기차는 4시간을 달렸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연하는 짐을 들고 개찰구를 나섰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높은 건물들, 시끄러운 차소리, 빽빽한 인파,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서연아 씨. 누군가 연하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7, 8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다.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 차장 한민준입니다. 김재욱 변호사님께 부탁받아 모시러 왔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연하는 따라갔다. 역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연하는 처음으로 이런 차에 올라탔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다. 한민준이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본가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은 산골과 너무 달랐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은 모두 바빴다. 신호등, 광고판, 카페, 상점.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을 건넜다. 그리고 점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다. 높은 담장이 나타났다. 경비 초소가 보였다. 차가 멈추고 경비가 신분을 확인한 뒤 철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잘 다듬어진 잔디, 분수, 조각상.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저택이 보였다. 연하는 숨을 죽였다. 이곳이 엄마가 사는 곳.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췄다. 한민준이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시죠. 현관문이 열렸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넓은 계단.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다. 연하양, 이쪽입니다. 한민준이 앞장섰다.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긴 복도 끝에 문 하나가 보였다. 한민준이 문을 노크했다. 여사님, 따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한민준이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한민준이 불을 켰다.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자의 얼굴 절반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왼쪽 팔은 깁스가 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엄마.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연하를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하야. 목소리가 떨렸다. 연하는 침대로 다가갔다. 무릎이 풀렸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엄마 이게 무슨... 최서윤이 손을 내밀었다. 상처투성이인 손. 연하는 그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널 만나게 돼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었다. 편지에 나와 있었다. 태상그룹 회장 박태준. 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연하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엄마. 버린 엄마.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원망할 수 없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 한민준 씨. 연하가 뒤를 돌아봤다. 한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본관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한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왜 안 됩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연아야. 최서윤이 연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마,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엄마. 연아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대로 계속 사실 건가요? 최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다치는 것보다는. 전 괜찮지 않아요. 연아는 일어났다. 한민준을 향해 걸어갔다. 본관이 어디죠? 연아 양. 안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연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산골에서 혼자 살아남았던 아이. 거친 겨울을 견뎌냈던 아이. 그 아이의 눈빛. 한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십시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본관 쪽 건물로 들어갔다. 거대한 거실이 나타났다. 가죽 소파, 대형 TV, 명품 그림들. 그리고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쉰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흰머리가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 차가운 표정. 박태준이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다. 연아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한민준이 대답했다. 회장님, 여사님의 따님이십니다. 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 그 산골 아이. 그는 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물건을 보듯.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네. 그 여자 젊었을 때를 닮았어. 연아는 주먹을 쥐었다. 제 엄마를 왜 때리는 겁니까? 박태준이 웃었다. 내가 물어볼 일이 아니지. 제 엄마입니다.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박태준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쾅 소리가 났다. 내 엄마는 내 아내야. 내 소유지.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사람을 소유물 취급하십니까? 그래. 박태준이 일어났다. 연아에게 다가왔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야. 나한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지. 너도 마찬가지고. 그가 연아의 턱을 잡았다. 연아는 뿌리쳤다. 손 치우세요. 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배짱은 있네. 그가 뒤로 물러났다. 좋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어. 엄마를 구하러 왔겠지. 감동적인 모녀 상봉.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경찰? 언론? 다 내 손 아니야. 이혼? 그 여자가 이혼하는 순간 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 재벌 회장에 숨겨진 사생아. 스캔들감으로 딱이지.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태준이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산으로 돌아가. 내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아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안 갑니다. 뭐? 전 여기 남을 겁니다. 엄마 곁에. 박태준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작 오지 않은걸요. 연아는 돌아섰다. 한민준을 향해 걸어갔다. 엄마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거실을 나갔다. 박태준은 혼자 남았다. 그는 새 위스키를 따랐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재미있겠군. 그날 밤, 연아는 엄마 방에서 밤을 지샜다. 최서윤은 약을 먹고 잠들었다. 연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다. 연아는 엄마의 상처를 보았다. 얼굴, 팔목,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오래됐구나. 최근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오래되고 겹겹이 쌓인 흔적들.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숨기기 위해서.
연하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정원 쪽에 누군가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남자가 이쪽을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연하는 숨을 죽였다. 남자는 후드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남자가 손을 들었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조심해. 그리고 사라졌다. 연하는 창가로 다가갔다. 정원을 내려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누구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연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연하는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앉아 있었던 탓이었다. 최서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어젯밤 그 남자가 섰던 곳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잘 정돈된 정원만 있었다. 꿈이었을까?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그 눈빛을 기억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하 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민준의 목소리였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민준이 들어왔다.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다. 죽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여사님께서 깨어나시면 드시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민준이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연하를 돌아봤다. 연하 양도 식사하셔야 합니다.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엄마랑 먹을게요. 한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나가려는 순간 연하가 물었다. 한민준 씨. 네. 어젯밤 정원에 누가 있었나요? 한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정원에요? 네.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봤고요. 한민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비원일 겁니다. 밤에 순찰을 돕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연하는 확신하지 못했다. 경비원이라면 왜 조심해라고 말했을까? 한민준이 나갔다. 연하는 다시 침대 옆에 앉았다. 최서윤이 눈을 떴다. 연하야. 엄마, 일어나셨어요? 연하는 물수건으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침 가져왔어요. 좀 드세요. 고마워. 최서윤이 몸을 일으켰다. 연하가 베개를 받쳐주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엄마 입에 넣어주었다. 최서윤이 천천히 삼켰다. 연하야. 네. 어젯밤 그 사람한테 갔다면서.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최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은 위험해. 화가 나면 뭘 할지 몰라. 내가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 연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전 안 다쳐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안 다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을게요. 최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방법은 없어. 20년 동안 찾았지만 없었어. 그 사람은 너무 강해. 돈도 권력도 다 가졌어. 우리 같은 사람은. 엄마. 연하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를 구하러 온 거예요. 최서윤이 연하를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연하는 엄마 곁을 지켰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돕고 이야기를 나눴다. 최서윤은 연하에게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원래 평범한 집 딸이었어.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녔지. 그때 박태준을 만났어. 그는 나한테 잘해줬어. 프러포즈도 했고. 최서윤이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듯 눈을 감았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한테 화풀이를 했어. 처음엔 소리만 질렀는데 점점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지. 도망칠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협박했어.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리고 최서윤이 연하를 쳐다봤다. 그때 내가 생겼어. 연하는 숨을 죽였다. 박태준은 내가 임신한 걸 알고 화를 냈어. 자기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낙태하라고 했지. 하지만 낳으셨잖아요. 그래,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몰래 도망쳤어. 산골까지. 거기서 너를 낳았지. 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두고 떠날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박태준이 너를 찾으면 죽였을 거야. 연하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그 사람한테 이혼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아이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그 후로 20년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한민준이 다시 식사를 가져왔다. 연하 양. 네.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십니다. 연하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명령이십니다. 가지 않으면요? 한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시면 여사님께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연하는 엄마를 봤다. 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 괜찮아. 엄마. 거부하면 화를 내. 그냥 조심해. 연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한민준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내려가 본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문이 열렸다. 거대한 테이블이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박태준이 앉아 있었다. 왔구나.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연하를 쳐다봤다. 앉아. 연하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식사 같이 하자. 가족인데. 박태준이 비웃듯 말했다. 하인이 연하 앞에 스테이크를 놓았다. 먹어. 연하는 포크를 들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박태준이 물었다. 재미있니? 여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산골에서 왔는데 서울 생활이 낯설지 않아? 낯설죠. 그럼 돌아가는 게 어때? 내가 여기 있으면 귀찮아. 연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안 돌아갑니다. 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고집이 세네. 제 엄마를 그냥 둘 수 없어요. 내 엄마. 박태준이 와인을 마셨다. 그 여자는 내 아내야. 내 엄마 이전에. 사람을 때리는 게 남편이 할 짓입니까? 박태준이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쿵 소리가 났다. 내가 뭘 아는데?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알아요. 잘못? 박태준이 웃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건 없어. 힘 있는 자가 옳은 거지. 그가 일어났다. 연하에게 다가왔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연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모르겠지만 해볼 겁니다. 박태준이 연하의 뺨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재미있어. 박태준이 속삭였다.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다. 회장님. 한민준이 급하게 들어왔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네, 정원에. 박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알았어. 그는 연하에게서 손을 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으로 돌아가.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와 마주쳤다. 후드를 쓴 남자였다. 연하는 숨을 죽였다. 어젯밤 그 사람. 남자도 멈췄다. 두 사람은 마주봤다. 남자가 후드를 벗었다. 연하는 눈을 크게 떴다. 준수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 26쯤 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말했다. 저는 강진우입니다. 회장님의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연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젯밤에 당신이었죠.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왜 조심하라고 했어요? 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알아요.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강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박태주는 괴물이에요. 당신 엄마처럼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도 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엄마를 구해야 하니까요. 강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떻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강진우는 연하를 오래 쳐다봤다. 당신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섭다뇨? 박태준 앞에서 저렇게 당당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연하는 웃지 않았다.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이에요.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카드였다. 제 번호예요. 위험하면 연락하세요. 연하는 카드를 받았다. 왜 도와주세요? 강진우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저도 박태준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진우가 후드를 다시 쓰고 돌아섰다. 가봐야겠네요. 조심하세요, 연하 씨. 그가 사라졌다. 연하는 카드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강진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날 밤, 연하는 엄마 방으로 돌아갔다. 최서윤은 잠들어 있었다. 연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산골에서 보던 그 별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무거운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연하는 문 쪽을 쳐다봤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연하 방 앞에서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박태준이 서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들어가도 되겠나?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연하는 벌떡 일어났다. 왜 여기 오셨어요? 박태준이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궁금해서. 그가 연하에게 다가왔다. 내가 정말 그 여자 딸인지. 연하는 뒤로 물러났다. 나가세요. 싫은데. 박태준이 웃었다. 나는 이 집 주인이야.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순간 침대에서 최서윤이 일어났다. 당신. 최서윤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다. 연하가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박태준이 최서윤을 쳐다봤다. 일어날 힘도 없으면서 나서려고? 제발 연하는 건드리지 마. 건드린다고? 박태준이 비웃었다. 재미있는 말하네. 그가 손을 들었다. 연하는 엄마 앞을 막아섰다. 저를 때리세요. 박태준의 손이 멈췄다. 뭐? 엄마 대신 저를 때리세요. 연하야, 안 돼. 최서윤이 연하를 잡았다. 하지만 연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태준은 연하를 쳐다봤다. 그리고 손을 내렸다. 재미없어. 그가 돌아섰다.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다음번엔 모르겠어.
박태준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최서윤이 연아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연아는 알았다. 박태준은 정말 괴물이었다. 그리고 이 집은 지옥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연아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강진우였다. 그가 연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빛이 말했다. 괜찮습니까?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가 사라졌다. 연아는 다시 엄마를 안았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연아는 매일 엄마를 돌봤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식사를 챙기고 밤을 지샜다. 최서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붕대를 풀었고 깁스도 제거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다. 연아야. 어느 날 오후 최서윤이 연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왜요? 너를 이런 곳으로 불러서 나 혼자 견딜 일이었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연아는 엄마를 안았다. 전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최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연아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넓은 잔디밭, 분수, 화단.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연아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높은 담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다. 경비가 삼엄했다.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통제되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겨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강진우였다. 강진우 씨, 연아 씨, 산책 중이셨어요? 네. 강진우는 경호원 복장을 하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저도 순찰 중이에요. 그렇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요즘 어떠세요? 강진우가 물었다. 괜찮아요. 거짓말 같은데요. 연아가 그를 쳐다봤다. 강진우가 웃었다.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연아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막막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박태준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강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긴 이야기예요. 들어줄게요.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가 박태준에게 빚을 졌어요. 사업 실패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갚을 수가 없었죠. 그때 박태준이 제안했어요. 경호원으로 일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군요. 네. 벌써 3년째예요. 강진우가 멀리 있는 저택을 쳐다봤다. 이 집에서 많은 걸 봤어요. 박태준이 어떤 인간인지, 여사님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박태준은 경찰서장과도 친해요. 언론에 제보해도 마찬가지고요. 연아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진우가 연아를 쳐다봤다. 다만 위험하죠. 어떤 방법이요? 강진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태준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약점? 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불법적인 거래라든지 범죄 기록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찾아요? 서재에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도. 연아는 생각에 잠겼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박태준은 서재를 철저히 잠가요.
그리고 CCTV도 많고, 그렇다면, 하지만, 강진우가 말을 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CCTV를 잠깐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서재 열쇠도 복사본이 있어요. 연하는 강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강진우가 웃었다. 말했잖아요. 저도 박태준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진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을 보면 제 여동생이 생각나요. 여동생이요? 네.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제가 지키지 못했죠.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어머니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이번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연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감사합니다. 언제 할까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밤은 어때요? 박태준이 외부 모임에 간다고 들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요. 강진우가 연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 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버렸다. 연하는 혼자 남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내일 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연하는 엄마에게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다음 날이 되었다. 저녁 무렵 박태준이 나갔다. 고급 양복을 입고 차를 탔다. 한민준이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연하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다. 강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10시에 서재 앞에서 만나요. 연하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저녁을 먹고 엄마를 재우고 방에서 기다렸다. 시계를 봤다. 9시 50분. 연하는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하인들은 모두 숙소로 들어갔다. 계단을 내려가 본관으로 향했다. 서재 앞에 강진우가 서 있었다. 왔네요. 네. 강진우는 손목시계를 봤다. 10시 정각에 CCTV가 꺼져요. 5분 동안만 꺼지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해요. 알겠어요. 준비됐어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가 무전기를 꺼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다. 알겠습니다. 강진우가 연하를 쳐다봤다. 3, 2, 1. 복도에 빨간 불이 꺼졌다. CCTV가 작동을 멈췄다. 지금이에요. 강진우가 열쇠를 꺼내 서재 문을 열었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세요. 5분 후에 다시 올게요. 연하는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넓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큰 책상이 중앙에 있었다. 연하는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하나씩 꺼내서 봤다. 계약서, 재무제표, 회의록.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다. 어디 있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연하는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젠장. 다시 서랍을 뒤졌다.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무언가 발견했다. 검은색 파일. 꺼내서 열었다. 눈이 커졌다. 사진들이 있었다. 박태준이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돈 가방을 주고받는 사진. 그리고 문서. 비자금 거래 내역. 뇌물 수수자 명단. 불법 로비 증거. 연하의 손이 떨렸다. 이거야.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모든 페이지를 찍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연아는 얼어붙었다. 누가 오고 있어? 문 밖에서 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아 씨, 빨리 나와요. 연아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나왔다. 강진우가 연아의 손을 잡고 뛰었다. 빨리. 두 사람은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거기 누구야? 경비였다. 안서. 강진우와 연아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도착해 모퉁이로 숨었다. 숨을 죽였다. 경비가 계단을 올라왔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내려갔다. 없네.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괜찮아요? 강진우가 물었다. 네. 찾았어요? 연아는 핸드폰을 꺼냈다. 네. 여기 있어요. 강진우가 사진들을 봤다. 눈이 커졌다. 이건 증거예요. 박태준의 범죄 증거. 강진우가 웃었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생겼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넘기면 안 돼요. 연아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도 박태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론에 넘겨야 해요. 한 번에 큰 언론사에.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박태준이 눈치채면. 알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연아는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봤다. 사진들이 거기 있었다. 박태준을 무너뜨릴 증거.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연아는 계획을 세웠다.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한다. 여러 곳에 동시에. 그러면 박태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어떻게? 생각에 잠겼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 창문으로 내다봤다. 박태준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한민준이 부축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닥쳐. 박태준이 한민준을 밀쳤다. 현관으로 들어갔다. 연아는 불안했다. 술 취했을 때가 제일 위험해. 엄마 방으로 가야 한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달렸다. 엄마 방 문을 열었다. 최서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연아야, 엄마 괜찮아요? 응. 무슨 일이야? 박태준이 돌아왔어요. 술 취해서. 최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소리. 가까워졌다. 문이 벌컥 열렸다. 박태준이 서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 있었구나.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가세요. 연아가 엄마 앞을 막아섰다. 박태준이 웃었다. 너 오늘 뭐 한 거 아니야? 심장이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서재에 누가 들어갔더라. CCTV가 꺼진 틈을 타서. 박태준이 연아에게 다가왔다. 너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박태준의 손이 연아의 목을 잡았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최서윤이 일어났다. 박태준을 밀쳤다. 박태준이 최서윤을 쳐다봤다. 내가 시킨 거야? 아니야. 거짓말. 박태준이 최서윤의 뺨을 때렸다. 찰싹. 최서윤이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연아가 달려갔다. 박태준이 연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아. 이 집에서 감히. 박태준이 연아를 벽에 내던졌다. 쿵. 연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박태준이 허리띠를 풀었다.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강진우가 달려 들어왔다. 회장님, 강진우가 박태준을 막아섰다. 비켜. 안 됩니다. 박태준이 강진우를 밀쳤다. 내 이 새끼, 넌 또 뭐야?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박태준이 주먹을 휘둘렀다. 강진우가 얼굴을 맞았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강진우는 버텼다. 연아 씨, 여사님 모시고 나가세요. 하지만 빨리. 연아는 엄마를 일으켰다.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도망가지 마. 연아는 엄마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으로 나갔다. 밖은 어두웠다. 어디로 가야 하지? 담장은 너무 높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연아야. 엄마가 쓰러졌다. 엄마. 최서윤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내가 나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박태준이 나왔다. 손에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 찾았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연아는 엄마를 안고 뒤로 물러났다. 제발, 제발. 박태준이 웃었다. 너무 늦었어. 그가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회장님, 강진우가 뛰어나왔다. 박태준과 강진우가 부딪혔다. 골프채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 사람이 싸웠다. 연아는 그 틈에 엄마를 안고 정원 쪽으로 뛰었다. 어둠 속으로 숨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강진우가 박태준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박태준이 더 강했다. 강진우를 밀쳤다. 그리고 떨어진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너 이 새끼. 골프채가 강진우의 머리를 내리쳤다. 쿵. 강진우가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연아는 비명을 삼켰다. 박태준이 주위를 둘러봤다. 어디 갔어? 연아는 엄마를 안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박태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와. 나오라고. 연아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때 엄마가 속삭였다. 연아야. 엄마, 조용히 해요. 내가 나가서 시간을 벌게. 안 돼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엄마. 최서윤이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둠 밖으로 나갔다. 여기 있어. 박태준이 돌아봤다. 거기 있었구나. 그가 다가갔다.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이번엔 끝이야. 최서윤이 눈을 감았다. 연아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하지만 늦었다. 골프채가 내려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골프채가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최서윤의 창백한 얼굴, 박태준의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엄마. 연아가 뛰어나왔다. 최서윤을 밀쳤다. 골프채가 연아의 어깨를 스쳤다. 찢어지는 고통. 연아가 비틀거렸다. 박태준이 다시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이 미친년. 연아는 땅바닥을 굴렀다. 골프채가 땅을 내리쳤다. 쿵 소리가 났다. 연아야. 최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박태준이 연아에게 다가왔다. 오늘 다 끝내줄게. 그가 골프채를 들었다. 연아는 뒤로 물러났다. 등이 나무에 닿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여기서 죽는 건가? 박태준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잘 가. 골프채가 내려왔다. 연아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고통은 오지 않았다. 눈을 떴다. 강진우가 박태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 새끼가. 강진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연아 씨 도망쳐요. 하지만 빨리. 박태준이 강진우를 밀쳤다. 강진우가 넘어졌다. 박태준이 그 위에 올라탔다. 주먹이 얼굴을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히 내 앞을 막아. 피가 튀었다. 강진우가 움직이지 않았다. 연아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아니야. 박태준이 일어났다. 다시 연아를 향했다. 이제 내 차례야. 그가 다가왔다. 연아는 주위를 둘러봤다. 바닥에 무언가 있었다. 큰 돌멩이. 연아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뭘 하려고? 박태준이 비웃었다. 그걸로 날 때릴 거야?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태준이 손을 뻗었다. 연아의 목을 잡았다. 죽어. 숨이 막혔다. 연아는 돌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려쳤다. 박태준의 관자놀이에 쿵. 박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연아는 다시 내리쳤다. 쿵. 박태준이 비틀거렸다. 연아는 또 내리쳤다. 쿵, 쿵, 쿵. 피가 튀었다. 박태준이 쓰러졌다. 연아는 돌을 떨어뜨렸다.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박태준은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연아야. 최서윤이 기어왔다. 내가 뭘 한 거야. 연아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연아 씨. 강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박태준에게 다가가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없어요.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죽였어 내가. 연아야. 최서윤이 연아를 안았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연아는 사람을 죽였다. 강진우가 주위를 둘러봤다.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가 빠르게 생각했다. 시체를 처리해야 해요. 뭐라고? 최서윤이 강진우를 쳐다봤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면 연아 씨가 살인범이 돼요. 하지만 정당방위였어요.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박태준은 재벌 회장이에요. 언론은 연아 씨를 괴물로 만들 거예요. 강진우의 말이 맞았다. 연아는 알았다. 정당방위라 해도 세상은 연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을 죽인 상골 소녀, 사생아, 스캔들, 모든 게 연아에게 불리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연아가 물었다. 강진우가 연아를 쳐다봤다. 시체를 숨겨요. 어디에요? 당신이 살던 곳. 상골. 연아는 숨을 들이켰다. 산. 그곳이라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옮겨요? 제가 도울게요. 강진우가 박태준의 시체를 쳐다봤다. 오늘 밤에 처리해야 해요. 새벽이 되기 전에. 연아는 망설였다. 이건 범죄였다. 살인을 넘어 은폐까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알겠어요.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준비할게요. 10분 후에 뒷문에서 만나요. 그가 일어나 뛰어갔다. 연아는 혼자 남았다. 바닥에 박태준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눈은 감겨 있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사람은 엄마를 죽이려 했다. 강진우를 죽이려 했다. 연아를 죽이려 했다. 연아야. 엄마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가 더 강했으면. 그만해요, 엄마. 연아는 엄마를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 자유예요. 최서윤이 울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짐을.
괜찮아요.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산골에서 보던 그 별들. 할머니,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저 괜찮아요. 곧 돌아갈게요. 10분 후, 뒷문이 열렸다. 강진우가 검은색 밴을 몰고 왔다. 타세요. 연하와 최서윤이 차에 올랐다. 강진우는 박태준의 시체를 들어 올렸다. 무겁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가벼웠다. 차 트렁크에 넣었다. 담요로 덮었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다. 저택을 빠져나갔다. 경비 초소가 보였다. 강진우가 창문을 내렸다. 저 강진우입니다. 회장님 심부름 갑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가세요. 문이 열렸다. 차가 나갔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다.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한밤중이었다. 차가 거의 없었다. 연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건물들이 지나갔다. 점점 멀어졌다. 연하야. 엄마가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니? 네. 후회는 없어요. 연하는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를 지킨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최서윤이 눈물을 닦았다. 차는 계속 달렸다. 2시간, 3시간. 새벽 3시가 되었다. 산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강진우가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해요? 저 앞에서 왼쪽으로 꺾으세요. 연하가 길을 안내했다. 익숙한 길이었다. 20년 동안 걸었던 길. 마을이 보였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 저기 저 숲으로 가세요. 차가 좁은 길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빽빽했다.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멈췄다. 여기에요.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강진우가 트렁크를 열었다. 박태준의 시체가 있었다. 저 도울게요. 연하가 다리를 잡았다. 강진우가 상체를 잡았다. 두 사람은 시체를 들어 올렸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서윤은 뒤에서 따라왔다. 깊고 깊은 곳으로.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여기요. 연하가 멈췄다. 낭떠러지가 있었다.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다. 여기 떨어뜨리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셋, 둘, 하나. 시체를 던졌다. 박태준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쿵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리고 고요해졌다. 연하는 낭떠러지를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끝났어요. 강진우가 말했다. 이제 돌아가요. 세 사람은 차로 돌아왔다. 출발하려는 순간 연하가 말했다. 잠깐만요. 왜요? 제 집에 들러야 해요. 왜요? 엄마를 숨겨야 해요. 당분간. 강진우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차는 연하의 집으로 갔다. 낡은 한옥이 보였다. 연하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들어오세요. 최서윤과 강진우가 들어왔다. 여기서 지내세요, 엄마. 하지만 너는 전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왜? 박태준이 사라졌다는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평소처럼 행동해야 의심받지 않아요. 하지만 최서윤이 연하의 손을 잡았다.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 연하는 웃었다.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강진우 씨가 있잖아요. 강진우가 연하를 쳐다봤다. 같이 돌아가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야 해요. 강진우가 일어났다. 연하는 엄마를 안았다. 조금만 기다려요. 다 정리되면 다시 올게요. 조심해.
네. 연아와 강진우는 차에 올랐다. 출발했다. 백미러로 엄마가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연아는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강진우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후회돼요? 연아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강진우가 웃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도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연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살인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연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를 지켰어. 그걸로 됐어. 오전 8시. 저택에 도착했다. 차를 원래 자리에 주차했다. 연아와 강진우는 저택으로 들어갔다. 하인들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아 양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산책하고 왔어요. 그러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연아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었다. 한민준이 나타났다. 연아 양. 네. 회장님 못 보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요. 왜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방에도 안 계시고. 그래요? 어디 나가신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한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호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가 나갔다. 연아는 숨을 내쉬었다. 시작됐어. 오전 내내 저택이 소란스러웠다. 박태준을 찾는 사람들, 경비, 하인, 비서들.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이 왔다.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연아에게 물었다. 혹시 어젯밤에 회장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방에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경찰은 저택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저녁이 되었다. 연아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정원에 강진우가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요. 연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연아야, 괜찮니? 연아는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조심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연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사람을 죽인 얼굴.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박태준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연아는 알았다. 앞으로 더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엄마가 안전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밖을 봤다. 별이 하나 떠올랐다. 산골에서 보던 그 별. 연아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하지만 영원히는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박태준의 흔적을 지우는 일. 그리고 강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 연아는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산 냄새가 났다. 고향 냄새, 자유의 냄새. 이제 우리 차례야. 연아는 속삭였다. 그리고 밤은 깊어갔다. 6화. 사흘이 지났다. 박태준의 실종은 뉴스에 나왔다. 태상그룹 회장 박태준, 행방불명. 경찰, 저택 주변 수색 중. 납치 가능성도 배제 못해. 연아는 TV를 보며 아침을 먹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사람을 죽였는데 후회가 없었다. 연아 양. 한민준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경찰이 또 질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갔다. 두 명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시죠. 연하는 소파에 앉았다. 어젯밤에도 여쭤봤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흘 전 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방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네. 어머니는 옆방에 계셨고요. 그날 밤 이상한 소리나 기척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다. 회장님과 사이는 어땠습니까? 연하는 잠시 망설였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죠? 저는 어머니를 보러 온 사람이고 회장님은 저를 달갑지 않아 했으니까요. 회장님이 당신이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연하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있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오랫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저도 몇 번 맞았고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막았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혹시 회장님을 해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있었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솔직하시네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게 그럴 힘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한참 연하를 쳐다보다가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형사들이 나갔다. 연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진우였다. 괜찮아요? 네. 강진우가 앉았다. 잘 대답했어요. 너무 완벽하지도 너무 어색하지도 않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찰 중이었다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강진우가 창밖을 봤다. 시체만 안 나오면 돼요. 안 나올 거예요. 연하는 확신했다. 그 계곡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저도 어릴 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럼 괜찮겠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연하 씨. 네. 무섭지 않아요? 연하는 자신의 손을 봤다. 박태준을 죽인 손.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엄마를 지켰으니까요. 강진우가 연하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강진우가 웃었다. 그게 강한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따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박태준이 저택을 나간 흔적이 없었다. 차도 그대로 있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다.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언론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납치설, 도주설, 심지어 자살설까지.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연하는 매일 엄마와 통화했다. 연하야, 괜찮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경찰은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곧 수사도 끝날 거예요. 정말? 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알겠어. 조심해. 네, 엄마. 전화를 끊었다. 연하는 창밖을 봤다. 정원에 강진우가 서 있었다. 요즘 자주 보였다. 마치 연하를 지키는 것처럼. 연하는 정원으로 내려갔다. 강진우 씨, 연하 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요즘 자주 보이네요. 당신이 걱정돼서요. 걱정? 네. 혹시 무너질까봐. 연하는 웃었다. 안 무너져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강진우가 말을 멈췄다. 그래도 힘들 거예요. 혼자서, 혼자가 아니에요. 연하가 강진우를 쳐다봤다. 당신이 있잖아요. 강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있죠. 두 사람은 멈춰섰다. 분수 앞이었다. 물이 솟아올랐다. 햇살에 반짝였다. 연하 씨. 네. 이 일이 다 끝나면 뭘 하고 싶어요? 연하는 생각했다. 엄마랑 산골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차 마시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것만요? 연하가 웃었다. 당신은요? 강진우가 연하를 쳐다봤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디서요? 당신 옆에서요. 연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뜻이에요? 강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연하는 숨을 죽였다. 언제부터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박태준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당신을 보고 강진우가 연하의 손을 잡았다. 저는 평생 도망쳐 살았어요. 빚 때문에, 박태준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싸웠어요. 지킬 것을 위해서. 강진우 씨, 저도 이제 싸우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연하는 강진우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전 사람을 죽였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그래도 연하 씨. 강진우가 연하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강진우가 웃었다. 정말요? 네. 당신이 없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럼 강진우가 속삭였다. 같이 가요. 산골로. 평범하게 살아요. 하지만 당신 빚은 박태준이 사라졌으니 빚도 사라진 거예요. 연하는 웃음이 났다. 그렇네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안았다. 분수 옆에서, 햇살 아래에서 처음으로 연하는 안전하다고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2주일이 지났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다. 단서가 없습니다. 아마 어딘가로 도피한 것 같습니다. 형사가 한민준에게 말했다. 계속 수배는 하겠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떠났다. 연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강진우가 문을 두드렸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죠. 두 사람은 저택을 나왔다. 한민준이 현관에 서 있었다. 연하 양. 네.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했어요, 한민준 씨.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세요. 네. 차에 올랐다. 강진우가 운전대를 잡았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다. 저택이 멀어졌다. 서울이 멀어졌다. 연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산이 보이는 곳으로, 엄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새로운 삶이 있는 곳으로. 3시간 후, 차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낡은 한옥이 보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최서윤이 나왔다. 연하야. 엄마. 연하가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두 사람은 안았다. 잘 왔어, 잘 왔어.
최서윤이 울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 정말? 네. 다 끝났어요. 강진우가 다가왔다.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최서윤이 강진우를 쳐다봤다. 고마워요. 내 딸을 지켜줘서. 당연한 일했습니다. 최서윤이 강진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네, 여사님.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있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연아는 마루에 앉아 차를 끓였다. 강진우와 엄마가 옆에 앉았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아무것도요. 연아가 웃었다.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나도. 엄마가 연아의 손을 잡았다. 강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날씨 좋네요. 네. 세 사람은 차를 마셨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연아는 알았다. 완전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밤이 되면 악몽을 꿨다. 박태준의 얼굴. 돌을 내리치는 순간. 피. 그럴 때마다 연아는 깼다. 땀에 젖어서. 괜찮아요? 강진우가 옆에 있었다. 요즘 둘은 같은 방에서 잤다. 내 꿈 꿨어요. 무슨 꿈? 그날 밤. 강진우가 연아를 안았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연아 씨. 강진우가 연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연아는 강진우의 품에 안겼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샜다. 한 달이 지났다. 연아는 점점 평온해졌다. 악몽도 줄었다. 매일 엄마와 차를 마시고 강진우와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했다. 연아야, 돌아왔구나. 네, 할머니. 그 서울 생활은 어땠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어야지. 네. 연아는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연아와 강진우는 마을 뒷산에 올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예쁘네요. 강진우가 말했다. 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강진우가 웃었다. 저도요.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다. 작은 상자. 이거. 상자를 열었다. 반지가 있었다. 소박했지만 아름다운 반지. 연아 씨. 강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정말요? 네. 당신과 살고 싶어요. 강진우가 일어나 연아를 안았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노을 아래에서, 산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날 밤, 연아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최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정말? 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최서윤이 연아를 안았다. 행복해야 해. 꼭. 네, 엄마.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엄마.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낯선 차가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연아는 불안했다. 누구지?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정장 차림. 한민준이었다. 한민준 씨? 연아 양.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아는 한민준을 집으로 안내했다. 강진우와 엄마도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강진우가 물었다. 한민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연하는 얼어붙었다. 유언장? 네. 실종 신고 후 한 달이 지나면 개봉하라고 변호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한민준이 봉투를 건넸다. 연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 서류가 있었다. 읽기 시작했다. 눈이 커졌다. 이게 최서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엄마도 읽었다. 뭐라고? 한민준이 설명했다. 회장님께서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여사님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연하 양께도 일부를 남기셨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민준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이건 연하 양 앞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연하는 편지를 받았다. 펼쳤다. 박태준의 글씨였다. 연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너의 손에 놀랍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걸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괴물이었다. 인정한다. 최서윤을 학대했고 수많은 사람을 망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를 보면서 부러웠다. 내 안에는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다. 사랑, 용기, 정의. 그래서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나의 재산은 최서윤에게 간다. 그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것만 말하겠다. 살아남아라. 행복하게. 박태준. 편지가 끝났다. 연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진우가 편지를 읽었다. 이건 그 사람이 알고 있었대요. 연하가 속삭였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모두가 말이 없었다. 한참 후 한민준이 일어났다. 서류는 여기 두겠습니다. 변호사가 곧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준이 떠났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연하야. 엄마가 입을 열었다. 이 돈 받아야 할까? 받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고통받은 대가예요. 받으세요. 최서윤이 울었다. 그래도 이상해. 그 사람이 이런 걸 남겼다니. 연하도 이상했다. 박태준은 괴물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인간이었던 것 같았다. 아마 강진우가 말했다. 후회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럴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긴 거겠죠. 연하는 편지를 다시 봤다. 살아남아라. 행복하게.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미워했던 사람. 죽인 사람. 하지만 마지막 말은 축복이었다. 고마워요. 연하는 속삭였다.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산골 마을에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지붕을 덮고 나무를 덮고 길을 덮었다. 연하는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옆에 강진우가 앉아 있었다. 예쁘네요. 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봤다. 평화로웠다. 박태준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다. 단서가 없습니다. 아마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발표했다. 언론도 점점 관심을 끊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사람들은 박태준을 잊어갔다. 연하는 안도했다. 정말 끝난 거야. 박태준의 유산은 정리되었다. 최서윤은 태상그룹의 지분 전부를 받았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배당금만 받기로 했다.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어? 어느 날 엄마가 연아에게 물었다. 아무것도요. 정말? 네. 전 이미 다 가졌어요. 엄마, 강진우 씨, 이 집. 더 바랄 게 없어요. 최서윤이 딸을 안았다. 착한 내 딸. 겨울이 깊어갔다. 어느 날 오후, 이장 할머니가 연아의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연아야. 할머니의 얼굴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세요?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네.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다. 차를 끓여드렸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차만 마셨다. 할머니, 연아야. 할머니가 연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엇을요? 그 사람 박태준. 내가 죽인 거 아니냐? 연아는 얼어붙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다 안다. 너를 20년 키운 할머니야. 내 눈빛만 봐도 알아. 할머니가 연아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 봤어. 강진우라는 청년이랑 함께. 연아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안 말해.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왜? 왜긴. 내가 할머니 손녀 같은데. 할머니가 연아를 안았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 아니야. 내 엄마를 지킨 거야. 살아남은 거야. 연아는 울었다. 미안해요, 할머니.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할머니가 고맙다. 내가 살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할머니. 응? 정말 아무한테도 안 말하실 거죠? 그럼. 할머니를 못 믿니? 아니에요. 감사해요. 할머니가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 그리고 연아야. 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나갔다. 연아는 마루에 앉아 한참 생각했다.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날 밤, 연아는 강진우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알아요. 뭐라고요? 다 알아요. 우리가 한 일. 강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예요. 확신해요? 네. 할머니는 저를 키운 분이에요. 믿어요. 강진우가 연아를 안았다. 그럼 다행이에요. 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달이 창으로 들어왔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봄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만 초대했다. 연아는 하얀 한복을 입었다. 강진우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장 할머니가 주례를 섰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연아와 강진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절을 올렸다. 하늘에, 땅에, 부모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부부입니다. 할머니가 선언했다. 박수가 터졌다. 연아는 웃었다. 강진우도 웃었다. 최서윤은 눈물을 흘렸다. 잘 살아라, 제발 행복하게. 네, 엄마.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떡, 국수, 전, 술. 모두가 즐거워했다. 밤이 되었다. 연아와 강진우는 신방으로 들어갔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떨려요. 연아가 말했다. 저도요. 강진우가 웃었다.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강진우가 연아의 손을 잡았다. 평생 지킬게요. 저도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한 달 후, 연하는 몸이 이상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다. 괜찮아요? 강진우가 걱정했다. 네, 그냥 좀 울렁거려요. 혹시? 최서윤이 연하를 쳐다봤다. 임신한 거 아니야? 연하는 얼어붙었다. 설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강진우가 바로 연하를 데리고 읍내 병원으로 갔다. 검사를 받았다. 1시간 후,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차예요. 연하는 멍했다. 정말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강진우가 연하의 손을 꼭 잡았다. 연하 씨,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최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정말? 네. 최서윤이 연하를 안았다. 우리 연하가 엄마가 되다니. 네,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최서윤이 울었다. 행복해, 너무 행복해. 세 사람은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름이 왔다. 연하의 배가 불러왔다. 강진우는 매일 연하를 돌봤다. 이거 드세요. 또 우유예요? 아기한테 좋다잖아요. 알았어요. 연하는 웃으며 우유를 마셨다. 오늘은 산책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연하야.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배 많이 불렀네. 네, 할머니. 딸이래요, 아들이래요? 아직 몰라요. 어느 쪽이든 예쁘겠다. 감사합니다. 연하는 행복했다. 완벽하게. 어느 날 저녁, 연하와 강진우는 뒷산에 올랐다. 그곳, 박태준을 묻은 곳. 여기, 연하가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낭떠러지 앞에 섰다. 아래는 여전히 깊고 어두웠다.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연하가 말했다. 그날 밤, 저도요. 후회해요? 아니요. 강진우가 연하를 쳐다봤다. 당신은요? 저도 안 해요. 엄마를 지켰고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연하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아기도 생겼고요. 맞아요. 강진우가 연하를 안았다. 우리 잘 살아요. 그게 최선의 속죄예요. 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산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연하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 연하 씨. 강진우가 바로 연하를 업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다. 최서윤도 따라왔다. 괜찮아, 연하야. 괜찮아. 엄마. 병원에 도착했다. 분만실로 들어갔다. 힘내세요. 의사가 소리쳤다. 하나, 둘, 셋, 힘. 연하는 온 힘을 다했다. 조금만 더. 아.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 연하는 눈물을 흘렸다. 딸입니다. 건강한 딸.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다. 작고 빨간 아기. 연하는 아기를 봤다. 안녕. 속삭였다. 엄마야. 아기가 눈을 떴다. 맑은 눈. 연하는 웃었다. 사랑해. 강진우가 들어왔다. 연하 씨. 강진우 씨 딸이에요. 강진우가 아기를 봤다. 예쁘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딸. 최서윤도 들어왔다. 연하야. 엄마 봐요. 손녀예요. 최서윤이 울었다. 고생했어, 잘했어.
네 사람은 함께 웃고 울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희망. 이틀 후, 연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축하해, 연하야. 딸 낳았다며? 이름은 뭐래? 연하가 웃었다. 서은입니다. 강서은.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기를 봤다. 참 예쁘게 생겼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연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키워라. 행복하게. 네. 할머니의 눈빛이 말했다. 잘했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연하는 아기를 안고 마루에 앉았다. 달빛이 아기를 비췄다. 서은아, 속삭였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평생. 아기가 미소 지었다. 잠꼬대처럼. 연하도 웃었다. 강진우가 옆에 앉았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최서윤이 차를 가져왔다.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았다. 아기를 가운데 두고, 연아야. 엄마가 말했다. 고마워. 왜요? 엄마를 구해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최서윤이 딸을 안았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별이 반짝였다. 평화로웠다. 완벽했다.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봐요. 전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박태준.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였다. 편히 쉬세요. 당신 덕분에 엄마가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연하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은 있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를 지켰다. 자신을 지켰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다. 그걸로 충분했다. 눈을 떴다. 강진우가 미소 지었다.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엄마가 차를 따랐다. 마셔라. 네. 세 사람은 차를 마셨다. 조용한 밤, 평화로운 밤, 행복한 밤. 그리고 연하는 알았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주저없이 연하는 산골에서 강진우, 엄마 그리고 딸 서은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박태준의 시신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그리고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완전 범죄였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연하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